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현금 비중을 확보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 블로그부터 가봅시다. 그 전에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 갈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현재 증시는 종목들 모멘텀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수급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큰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상승전자, 현대차 이런 아이들이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수급이 안 붙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지. 실적이 좋아지니까 수급이 붙는 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말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시기의 차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승으로 갈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의 수요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거니까요. 다만 그게 언제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 기준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 타임인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한 시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시기가 동시에 오지 않는 것도 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애널리스트 하는 말이 맞는데, 다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 중에 시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어느 누구도 언급을 안 합니다. 솔직히 나쁘게 보면 유튜브에서 개미들 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진짜 작년 말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고 기관계는 이제 보시면 기관계가 이 두 번 여기거든요. 기관계가 주구장창 매도를 한 거죠. 개미들한테 다 넘긴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외국인이 갑자기 급하게 매도하는 걸 확인하고 더 급하게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이랑 이번 연도 초거든요. 이때가. 그러면은 이제 이때 유튜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삼성전자 사라고 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온다고. 자, 여기서 기관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슈퍼사이클 올 겁니다. 다만 이번 연도 올해는 매도를 해야 할 시기고, 왜냐? 외국인이 갖다 파니까요. 그래서 기관은 정확한 시기 없는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던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시기라는 걸 어느 누구도 언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를 본인이 잘 생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고, 본인 돈으로 하니까 무조건 애널리스트들이 유망하다는 종목들 바로 사시지 마시고 꼭 분할해서 여윳돈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쓸데없는 말 좀 길어졌네요. 여튼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들은 어느 누구도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고 본인이 매매 시기를 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생각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적금 넣으시면 되고, 폭락 나오면 두 달치를 사버리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돈을 잃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안전하니까 수익률은 낮겠죠. 자, 서로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오늘 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일단 블로그를 보면 제가 금요일에 8월 20일 코스닥 코스피 전부 20주봉선 이탈했고, 더 큰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전 종목 보유하고 있는 물량 20%씩 매도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경제위기나 엄청난 큰 악재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20주봉선 이탈하면 제가 비중을 덜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에 이탈을 했는데 그때 비중 확보를 안 한 이유는 코스피만 그렇고 미증시와 코스닥은 공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남겨져 있어서 덜어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그때 비중 덜어낸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제 무조건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움직일 생각입니다. 여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왜 일봉도 아니고 주봉 기준으로 20주봉선 이탈을 하면 비중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저 따라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참고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나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들 보면
오랫동안 구독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 것 기반으로 각자 그릇에 맞게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자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봐봅시다. 코스피 차트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때까지 경제위기랑 경제위기 비스무리한 거 온 걸 보면 보시면은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인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차트를 봐보시면 제가 왜 비중을 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008년부터 보면 파란색이 이제 20주봉선입니다. 보이시나요? 특징들이. 저 당시 때 보시면 엄청난 상승 후 이곳 첫 눌림 때 20주봉선을 건드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대 음봉으로 하락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 돌파 그리고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하락 그리고 하락 전체적으로는 또 헤드앤숄더 이런 형태입니다. 보이시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2008년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다. 두 번째, 20주봉선 건드린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 세 번째, 기술적 반등 후 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시작. 네 번째, 헤드앤숄더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다음 2011년도 한번 봐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은 2008년도 정리했던 걸 그대로 들고 와봅시다.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다. 동일하죠? 20주봉선 건드린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동일하죠? 기술적 반등 후 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시작. 동일하죠? 그리고 헤드앤숄더 모양. 자, 똑같습니다. 그쵸? 차이는 장대 음봉으로 첫 20주봉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이제 2018년도로 가봅시다. 첫 번째, 큰 상승이 있었다. 있었죠? 동일. 그리고 20주봉선 건드린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 여기 건드리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 후 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시작. 동일하죠? 그리고 헤드앤숄더.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드디어 최근인 코로나. 큰 상승이 있었다. 요거는 다르죠? 조금. 두 번째, 20주봉선 건드린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 요것도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일주일 정도? 한 주 정도만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적 반등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시작. 동일하죠? 그리고 헤드앤숄더 모습. 요거는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 모습을 가져와서 봅시다. 일단 큰 상승이 있었다. 동일하죠? 20주봉선 건드린 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 요거는 없죠. 지금 더 떨어졌죠. 기술적 반등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 시작. 요거는 미정. 앞으로의 모습이고 헤드앤숄더 모습 이것도 미정. 앞으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일단 역시 20주봉선을 이탈했고 기술적 반등이 저번주에 없고 저번주에 또 빠졌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4번의 증시 폭락을 보면 큰 상승 후에 20주봉선 이탈이 나오면 증시가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대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확보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차트에서 매도한 이유고, 두 번째는 현재 모멘텀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까지. 그럼 20주봉선 이탈 후에 기술적 반등 나온다는데 그거 먹고 정리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네, 그냥 그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근데 비중 60%만 들고 가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먹는 걸로 저는 만족할 생각입니다. 못 먹어서 아까운 것보다는 잃는 게 전 더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 그릇대로, 각자 가치관대로 본인만의 플랜을 짜셔서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는지 하나의 예로서 저의 움직임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그러니 제발 공부를 하셔서 각자의 매매 기준을 꼭 만드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